이제 뭐 전 대표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보면서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연습에 연습. 네, 연습이에요. 아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담배 경선이. 다른 방송 나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여기가 조명이 이렇게 근데 내용이 좋다는 건 없었어요? 내용이 내용보다 주로 염색 이야기. 만약에 지금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유승민 대표님 먹는 거예요. 후보직을. 그걸 계속해 보세요. 단명이 뭐 일찍 죽는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한설전에서 제가 배출한 스타. 그 후에 또 워낙 이제 능력이 있으셔서 의원도 하시고 정무수석도 하시고. 맞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오셨어요? 예. 벌써 6년이라고 예, 그래요? 그때 뭐 파트너들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는데 항상 저희 프로그램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카메라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사실은 이 방송 때문에 국회의원도 하고 아, 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네, 그렇죠. 저희야. 뭐 그렇게 해서 좀 이런 뭐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라 여기에서 뭘 한다 그러면 늘 좀 마음이 가죠.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칭 타칭,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따뜻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떤 의미예요? 까칠해요. 아, 정책적으로 예. 따뜻한 보수. 아니, 품성도 까칠해요. 아, 예. 자, 어쨌든 근데 오늘 저는 저 두 분의 어떤 그 케미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아까 저기 화장실에서 봤는데 두 분이 나란히 소변을 보셔가지고 아, 이분들이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신뢰는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제가-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또 토론하면 좋거든요. 제가 가는데 굳이 부득부득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요. 화동이네 화장실 동. 예. 아니 그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은 사실 이제 이번 그 탄핵 국면 거치면서 지금 이제 뭐 전 대표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보면서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에 연습. 네, 연습이에요. 아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하고 있는 거. 담배 경선이에요. 하고 있는 건데. 원서는 여담에. 예. 근데 그 여당이면서도 그 당시 이제 탄핵을 주도를 하셔서 정치적으로 약간 고초를 겪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소외가 좀 드셨을 것 같긴 해요. 뭐 무슨 어. 뭐 제가 대신 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유승민 대표의 행보와 한동훈 대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많죠. 한동훈 대표는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여당에 처음에 계엄 철회하는 투표할 때 18명 탄핵에 사실은 찬성에 12명 참석하게 만드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저는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행보가 좀 헷갈렸고 중간에 좀 우왕좌왕하긴 했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 당시에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시종일관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냈고 또 개혁적 보수로서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네. 칭찬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네. 정말 아마 생각보다 원하는 이상의 대답이 나오셔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한 대표가 네. 좀 아쉬운 거는 의원들이 이제 이런 데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뭐 내가 계엄했나요? 내가 투표했나요? 이런 데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했던 게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보고 아직도 그게 좀 아파요. 그때 당대표니까 리더십을 의원들 발휘했었어. 설득해가지고 내가 당대표직을 걸 테니까 당론으로 반대하지 말자. 각자 이 사태를 다 봤으니까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라.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서 투표에 임했으면 그 이후에 국민의 모습이 지금보다 좀 덜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내가 여권의 이제 대선 후보가 돼야지 꺾을 수 있다 해서 줄기차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뭐 출마선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만약 탄핵 심판되고 네. 저기 대해서는 실시가 된다면 네. 지금 양쪽이 이렇게 완전히 양쪽으로 결집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중도가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도 경쟁력이 제일 있다. 그 소리를 한 거죠. 그 지난번에 이제 언론 보니까 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여권에서 이제 어쨌든 급부상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되면 우리는 땡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유승민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제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야권 내에서도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본선 경쟁력은 있죠. 근데 후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내가. 그게 문제예요.
대통령 될 자질과 능력과 준비는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승민 대표님에 대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쉬운 셈법이거든요. 집토끼, 산토끼 안 따지더라도 집토끼도 잡고 들토끼까지 잡으려면 유승민 후보밖에 없다는 생각은 아마 그 당내에서도 말은 안 해도 컨센서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전 대표를 후보로 만들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권에서 긴장할 이유가 없죠. 뭐 후보 안 달리는 뭐 굳이 뭐 걱정하려고 도발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유승민 후보 여론조사 이런 게 봐도 김문수, 요즘 오세훈,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 유 후보님은 사실은 뭐 2%, 1% 이런 지지율로 이제 나타나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 생각 좀 어떠세요? 그 제가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죠. 예. 예, 국힘 지지층 또 강성 보수 유권자들 그분들한테 약한 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대선이 다가오시면 네.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층들이 진짜 승리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저는 당원들은 그래 호소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 정면으로. 우리 김문수 장관 같은 분 후보를 내놓으면 진짜 이긴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만큼 대선 승리에 간절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보수 유권자들 너무 좀 지금 오른쪽으로 자꾸 몰려는 말씀 같아서. 저는 과문에 가서 네. 그분한테 뭐 90도는 아니더라 한 45도 인사 한번 하시면 어때요? 제가 그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가는 거 이게 저는 최악이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제일 바라는 그림이다. 저는 한 번도 그거 가가지고 뭐 마이크를 잡거나 단상에 올라가거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밑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뭐 45도가 아니라 10도도 안 하고. 갈 일이 없어요. 아예 안 가실 거예요? 갈 일이 없어요. 저는 그거 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저희가 극과극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이 주제에 대한 한 줄 평 듣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먼저 좀 해주시죠. 이철희. 정신 차리십시오. 누구라고 특정 안 했습니다. 네. 진영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한줄 평이에요. 제가 아니 국회에서 처음 하신 거니까 이런 기회를 드려야죠. 네. 예, 진영을 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없다. 담 넘어라 이렇게 하세요. 예, 담 넘지 않으면 힘들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4회 방송 때 이제 두 분의 조합을 선보였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대표도 포용과 통합의 숙제를 열심히 해내는 게 중요하고 두 분의 어떤 주변 반응 어떠신지. 저는 사실 방송 나오고 나서 염색하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염색을 좀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색깔이 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뭐 약간 아주 깔맞지 않은데. 다른 방송 나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근데 여기가 조명이 이렇게 근데 내용이 좋다는 건 없었어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내용보다 주로 염색 이야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권한대행에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그래도 뭐 9일 만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 이제 뭐 트럼프하고 이제 통화를 못한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일본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또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대통령의 공석이라든지 이런 지도부의 공석에 대해서. 예. 일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 딜을 어떻게 해가지고 피해를 덜 보고 최대한 이익을 네. 극대화하느냐 이 고민을 일본도 상당히 한 결과 같아요. 예컨대 방위비를 2배나 올린다 그러잖아요. 2027년까지. 근데 그거는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 일본 자체 국방 예산을 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2배 올린다 이 말이니까 일본이 원래 하고 싶어 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 왜 국방에 돈 더 안 쓰냐 왜 미국한테 의존하려고 그러냐 맨날 이야기하던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걸 딱 집어가지고 하는 거 보고 그거는 원래의 자기들이 플랜하고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 이제 돈을 쓸 테니 네가 좀 다른 쪽으로 그렇죠. 좀 봐줘라. 일본이 이제 그렇게 빨리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부럽긴 하지만 리더십이 다시 서면 그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되겠죠. 냉정하게 보면 미국에서 주는 전략적 가치를 보면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세죠. 일본이 전통적으로. 네. 그래서 전직 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장인가 하는 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는
바보 전략을 써야 된다. 21세기 바보 전략을 쓴다고요? 바보 전략.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대통령도 없고 이래 어수선한데 조금 더 시간을 주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엄살 전략, 바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바보 전략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계속 바보같이 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트럼프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네. 하노이 실패하고 나서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트럼프 머릿속에는 하여튼 딜이에요. 그걸 한미 간에 굿딜을 할 수 굿딜을. 있도록 굿딜, 우리가 굿딜. 그래야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제가 묘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여간 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잘 버티자. 그거 바보 전략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일단은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한다.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동안 너무 왼쪽으로 갔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면 좋아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만 탓할 일은 아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하자는 것도 국회에서 해가지고 야당이 양보하니까 언제 우리 그거 하자 그랬냐, 그것도 차버렸단 말이에요. 야당이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책임 있는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당을 구슬려서 되게 만들어야지. 근데 국민연금은 이대로 제가 지나가면 안 돼요. 아니, 워낙 그건 아니, 알겠는데. 국민연금은 그거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이 가버리면 이게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몇 년밖에 연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시큰 개혁한다 그래 놓고 미래 세대한테 빚을 다 넘기는 국민연금 개혁을 저는 9%에서 좀 더 내고 지금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는 쪽으로 가면 저는 언제든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받아들여요. 안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말을 바꿨다 이 말이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건 비상파장이다. 예. 왜 유독 이재명 대표한테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락가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신없이. 동의. 자,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비교적 자유로우신 편이시죠? 이거 완전히 저는 완전 좋죠.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먼저 하세요.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저는 말하기 상당히 곤란한 주제예요. 왜 곤란해요? 명태균 씨가 만난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뭐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어때요? 그분 명호는 매삭기가 있죠 그러더라고요. 매삭기 아시죠? 주식에서 쓰는 거. 예. 촉이 있다 뭐 이거죠. 촉이 예. 있다. 저는 완전 실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뻥치고 불화 섞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미안합니다.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왜 이분이 자기 감옥 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20분밖에 안 남은 거지. 게다가 윤석열은 진짜 디비전지.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진다지. 맞췄잖아요. 한 달도 채 안 가서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뭔가 신기가 있구나. 보살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이름은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름 들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2021년에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네네. 뽑는 경선 과정에 네. 저도 했고 홍 시장도 했고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로 영남 지역 팬들한테 명태균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죠. 그리고 저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용하다고 그런 말을 용하다라는 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면 뭐 용하다는 게 뭐 하여튼 뭐 그때도 좀- 약간 도사랑 결합이 돼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여튼 뭐 용하다. 주술적 용어죠. 그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한테 용하다 이러진 않는데. 만나보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보니까 영 좀 뻥이 세고 저는 뭐 사자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일체 만났는데 나중에 들린 얘기가 아니 유승민 그 사람은 뭔데 자기같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전략가를 이렇게 안 만나고 그쪽에서 얘기가 들려오기는. 왜 그러느냐고 막 약간 험담도 하고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고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가 정치인들한테 되거나. 후보들한테 갖다 주면서 후보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런 게 상당히 드러났잖아요. 그 부부가. 여보세요? 네, 이거 그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맨날 윤석열에서 보고 해줘야 돼. 네네. 아니 대통령 된 사람의 부부, 그 부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이랬으니까 그거는 이 동네 소위 말하는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꾼들 중에는 상당히 특급이죠. 아니 근데 저기 뭐 민주당에서는 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네. 전국군 아니었잖아요. 속된 말하면 창원 뭐 이쪽. 그 로컬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전국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난 우리 대선 때. 전당대회하고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 요 딱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당시 대표나 그렇게 친해지면서 갑자기 갑자기 또 전국구가 된 거예요. 올랐구나. 그렇죠. 게다가 뭐 대통령하고만 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까지 이른바 공동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윗세가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 저 아는 척도 안 했으니 섭섭할. 예. 아니 그래서 그죠? 저기 이 얘기 자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 그만큼 이제 많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셀프 자백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의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의 어지간한 대선 후보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특검-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분들. 만약에 지금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유승민 대표님 먹는 거예요. 후보직을. 그걸 계속해 보세요. 뭐 그럼 이제 표정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의 타겟은 이제 좁혀서 보면 사실은 오세훈, 이준석이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이 이제 제3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신경 쓰이는 분들이고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지사가 후보되면 민주당은 땡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아하.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명태균 특검으로 아 그래요? 아 실제적으로 명태균 특검은 이제 이준석하고 오세훈을 겨냥을 한 거다. 타겟은 저는 아하. 거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님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말이죠 한 여론조사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이제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예. 어쨌든 밑에 저기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한테는 너무 인기가 없으시네요. 저 보니까 저기 저 바닥이에요. 국민의힘 지지 1%. 빨간 데만 살짝 올라가도 김문수 장관님하고 빅2가 형성이 될 텐데 조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뭐라도 하나 좋은 게 있어서 다행이고요. 네, 뭐 제가 중도 확장력이 있다. 네네네. 그 대신에 이제 가장 큰 약점은 보수에서 아직 지지가 약하다. 뭐 이거라서 제가 이 보수 유권자들 네네.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네네. 이 썰전에 그만 나와야 되나 아니면 어디 저 보수 유권자들 많이 보는 채널에 나가야 되나 하여튼 이거 많이 보는데요. 이거 많이 봅니까? 네, 많이도 그래서 보는데. 제가 하여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겹친다는 게 이제 뭐 어쨌든 개신교도 겹치고 그렇죠. 탄핵 그중에 어쨌든 탄핵 간에 반대도 겹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진영 다 동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주류는 대개 서북 지방에서 활동하던 분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한 10만 명 가까이가 목회자들이 내려왔거든요. 공산주의랑 충돌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반공이 강해요. 예.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렇게 넘어서면서 교세 확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감소세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큰 교회는 강남교인으로 형성이 돼 여기는 이제 웰빙 보수주의라 그래서 중상류층들은 글로 다 가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두 갈래로 갔는데 젊은 층은 신천지로 갔고 노년층은 정광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현상과 정광훈 현상으로 대별되는 흐름이 있어 왔다. 근데 그것이 신천지는 이제 그때 이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세게 얻어맞은 경우가 있고 정광훈 목사는 반공이라는 걸 가지고 세게 이제 캠페인을 해 들어가니까 교계에서 마지못해서든 뭐 어째서든 박수를 쳐주다가 서부지부 폭동 때문에 조금 이제 꺾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특임 전도사 두 분도 구속되고 이랬거든요. 대선을 생각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고 조금 더 요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만 박사인 줄 알았지 굉장히 많이 하시네. 근데 관심이 좀 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예 근데 개신교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 대부분 안 수많은 그렇죠. 개신교 신자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최근에 정제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이걸 너무 막 전체 개신교가 그렇다고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쫓아낸다 이거보다 우리가 너무 오른쪽에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수영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튼튼하게 지키고 거기에 좀 극우적인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개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거는 진작 정리했으면 안 좋고 맞다 이거지. 앞으로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선 야 너나 잘해 우선 능력하지 말고 이거라니까요. 오케이 할게. 예, 그 얘기는 이제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민주당이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차량의 블랙박스 그거 녹음된 거. 박범계 의원이 보니까 그 황금폰 사진까지 막 딱 찍어가지고 USB하고 나 우리 갖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한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만이라도 검찰이 좀 확실하게 해주면 그러면 명태균 씨가 앞으로 선거판을 막 흔들어내는 이런 게 좀 작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대신 해드릴게요. 예. 네. 이번 대선이 윤석열 대선이거나 명태균 대선이면 국힘은 무조건 집니다. 그럼 그 두 가지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후보로 뽑으면 돼요. 자유로운 사람은 뻔히 아시죠? 누군지.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니었습니까? 제가 오버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기 대선 시 한동훈 전 대표와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렇죠. 어, 그 프로에 네. 저 앵커가 네네. 한동훈 대표하고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길래 제가 당연히 열려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모든 사람한테 대화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그럴 일이 있으면 우리 당 안에 정치인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는데 원론적인 그냥 덕담 예, 수준. 예. 뭐 이게 뭐 교감이 있고 이런 건 아니시고요. 아직까지 교감 별로 없어요. 앞으로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저 앵커가 뭐 이제 김문수 뭐 장관님이라든지 홍준표 시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얘기는 안 하시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힘에는 약간의 이중 전선이 있는데 하나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탄찬 탄반 노선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연명, 아예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단명, 연명 단명과 단명. 찬반 찬탄 이 두 개의 전선이 걸렸잖아요. 근데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단명이기도 하고 그러네. 한동훈도 단명이잖아요. 유승민 대표는 단명이고 김문수 장관도 단명인 것 같긴 해요. 단명이 뭐 일찍 죽는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단절돼 있다 이 말이지. 그 재밌는 말이네요. 네, 단명, 그리고 연명. 오늘 탄핵 찬성 반대는 그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홍준표, 뭐 김문수 이런 그쵸, 사람들. 그쵸. 찬성은 또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나니까 겹치잖아요. 사실은. 지집합이 되는구나. 두 개 다 같은 노선에 서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좀 그나마 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고 여기다 이제 이준석 또 오세훈까지 넣으면 이렇게까지 연대할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 있는 분들은 확장이 안 되잖아요.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이렇게 따지고 또 명태균 씨하고 이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래 따지면 이제 이수영님 말씀이 맞아요. 한 대표하고 저하고는 뭐 그런 공통점이 있죠. 좀 머리 나온 김에 뭔가 한번 해보시죠. 뭐 언제든지 아마 뭐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자, 당내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좀 자서전 출간하고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좀 섣불르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 대표가 정치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도 시비는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출판 그 날짜는 사퇴 이후에 아무 활동을 안 하던 한 대표가 나오는 타이밍으로는 그거는 좀 빨랐던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지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을 이제 며칠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런 입장이라서 조금 언제 결정이 나온 이후로 해도 됐었는 거 아니냐. 저는 저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이런 국면에 탄핵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당당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마서야 된다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시기적으로는 좀 당내에서는 좀 이렇게 그 당내는 어차피 그 소란스럽고 예. 얘기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좀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 당시 책 나온다면 보도도 안 나오는데 이미 책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아, 무슨 소리냐 해야지.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한다. 붙어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본인 얘기를 해라. 나는 유승민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때 왜 그렇게 안 싸우고 물러나는지 난 약간 좀 의아했다. 그래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오래 간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그러지 마라. 붙어라 이렇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보다는 오세훈이나 좀 확장력 있는 사람들로 좀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저기 개신교 쪽에서는 또 유승민 뭐 전 의원님은 전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확장력이라고 놓고 보면 그 바운더리는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은 조금 주자는 면이 있었긴 있을 텐데 그래 놓고 보면 오세훈이 가장 유력해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명리스크가 명태균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 명리스크가 그러니까 연명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본인은 뭐 이제 뭐 그렇게 그러는데 어쨌든 뭐 언론에서 이제 드러나기로는 뭐 저분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좀 끄림칙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덧이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계속 몰고 나오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분발하든지 뭐 터닝을 해서 이제 전략을 새로 써야 되겠다는 각성이 나올 법한데 그냥 그대로 고집하는 건 도대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러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러는지.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신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탄핵 뭐 인용이 될지 뭐 기회가 될지가 이제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돼서 딱 요시 딱 바꿉시다 이렇게 돼?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빨리 입장 정리해가지고 바꾸자라고 했는데 또 당연히 그때도 광우 집회는 이어질 텐데. 그렇죠. 그때 또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계속 과격한 어떤 시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근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지도부인데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무슨 전략으로 나가고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답답한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현재가 딱 파면하고 나서도 군소리 안 하고 수사받고 공론 분열 안 시켰잖아요. 지금 이 윤 대통령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손절해야지 선거를 치르죠. 손주를 그렇게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탄핵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우리는 당이 안 쪼개고 가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아니 윤하고는 손절해야죠. 탈륜해야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뭔가 지금 또 해야죠. 근데 아니 진작 하자고 그랬어요. 진작 하자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왜 유승민 전 의원님한테 난 대표님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판에 개입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게 저게 도움이 되냐? 선거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선거 해보나 마나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낼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카드는 유승민 후보라고 봅니다만 이게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면 유승민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레비가 나와도 안 돼요. 지금은 근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대한 찬반 선거로 가고 싶은데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면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만약- 되겠어요? 안 돼요. 뭐 지적하신 것 중에 최강욱 후보가 는다라는 지적은 그것만? 100% 맞는 말씀이고 그것만? 예, 근데 탄핵 심판이 만약 인용이 됐다. 그래 파면이 됐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서 집회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누구를 지지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아주 뭐 망하는 거는 저는 동의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말려야죠. 당차원에서 이제 안 말릴 말리실 것이다. 분도 있잖아요. 제발 참으시라고 그 말이야. 투닝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존 투쟁에 국민의힘은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컨대 김문수 장관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엄호할 거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 늪에 빠져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유승민 후보나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은 그거 그만하라라고 내부 싸움 하다가 막상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는 거는 뒷전이 될 거예요. 참, 예, 그거는 뭐 하여튼 결정 나면 봅시다. 예. 네. 곤혹스러운 이야기.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실수한 거다. 그냥 무심결에 그냥 자꾸 물어보니까 발언했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의도설 두 가지가 실수설과 의도설이 있는데 의도설 중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트롤링.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감정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게 트롤링이라고 하면 하나는 프레이밍이죠. 이 프레이밍은 뭐냐면 3월 26일 날 2심 재판이 이 결과가 나오는데 유죄 났다고 해서 만약에 어떻게 광분하는 세력이 나오면 그럼 법원하고 결탁하거나 검찰하고 결탁한 세력으로 미리 찍힐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프레임을 깔았다. 그러니까 트롤링이냐 프레이밍이냐 두 가지 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뭐와 상관없이 저는 선거에 아무 도움 안 된다 저 얘기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통합정보 해왔던 것에 비추고 근데 이재명 대표 보면 저는 지도자로서 이 양반이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어떠세요? 영화 대부 3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그죠. 미워하면 네 판단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 후보는 이재명을 너무 미워하는데 올인하지 마세요. 본인 판단들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해리스가 이 나라를 위해서 트럼프는 안 됩니다. 저 파시스트입니다. 안 됩니다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박살나 그랬잖아요. 누가 안 된다라는 캠페인 갖고 이길 생각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가지고 뭐 사람들 설득하는 거 안 먹혀요. 왜 압도적으로 이기느냐라고 하면 주목을 자기한테로 끌고 가는 힘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자기한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머무르게 하는 힘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전체 국민을 주도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예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제도 그렇고 무슨 뭐 KMB다도 꺼내놓으면 한쪽에서는 사회주의다, 한쪽에는 뭐 택도 없는 소리다, 뭐 공격을 하는데 결국 던진 사람은 그 사람의 아젠다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다 말리고 있다니까. 아니요, 그건 말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선거 아까 그 부분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이 실체를 국민들이 지금 특히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이 치고 나갈 이슈는 만들어야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정치학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이제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논리와 팩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던진 아젠다를 가지고 그 안에서 찬반 논쟁하면 못 이겨요. 전략을 바꿔야죠.